여러분, 은행들의 이자 장사, 대통령도 화났다. 이게 맞을까요? 일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권 사업이다.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통 분담에 참여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금융당국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뭐 약탈적 영업을 한다 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응수를 했고요. 금융감독위원회마저도요. 은행들 대출금리 낮춰라, 예금금리 낮춰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란 뜻이겠죠. 모두가 대출금리 이자 장사 그만해라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부의 어떤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제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말을 하나 하면요. 미국의 시티은행입니다. 미국의 시티은행. 이자 이익의 비율이 말입니다. 65%입니다. 65%. 은행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은요. 시티은행 자체는 이자로 전체 이익의 65%가 이자 수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보시라고. 대한민국 국민은행 96.2%입니다. 신한은행 96.8%입니다. 하나은행 94.3%예요. 우리은행은 90.9%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모두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조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 국내 기준금리는 2.25% 올렸습니다. 2.25%포인트 올렸습니다. 1년간. 그런데 가계대출금리는요. 1.3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1.32. 2.25%가 올렸는데 1.32%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좀 적게 올라간 듯 보이죠. 그런데 미국을 볼까요? 미국의 3분기 기준금리는요. 1.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은요. 0.24%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0.24포인트밖에. 그러니까 이게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참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고리대금 사업이 아니고 뭘까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금 받아서 아니면 은행채 발행해서 그 돈에다가 얹고 얹어서 안 그래도 지금 이자 폭탄이라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다 아우성이잖아요. 이 아우성에 그들만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대통령을 화나게 할 만큼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치요? 관치라는 건요. 저도 관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자 수익률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거는요. 정부가 관치가 아니라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관여를 할 수밖에. 너무나 많은 이자를 이들은 받고요.
그 돈으로 말입니다. 또 돈잔치까지 벌립니다. 그 돈으로. 예.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보세요. 2021년에 이자 이익입니다. 국민은행은 7조 7,280억 원이 2021년에 이자 이익입니다. 2022년에는요. 9조 2,910억 원입니다. 20.2%만 늘어났습니다. 참 못됐죠. 제가 봐도 진짜 못된 것 같아요. 예, 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수익만 가지고 6조 6,118억 원에 2021년에는 이익을 냈는데 2022년에는요. 8조 205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24.1% 늘어난 게. 하나은행도 마찬가지 23.7%가 늘어났고요. 우리은행은 25.3%가 늘어났고요. 그나마 농협이 17.8% 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농협도 5조 8,908억 원에서요. 6조 9,383억 원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국민들한테 땡겼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문제는요.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니까 고리대금업자처럼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당국까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성과급 잔치한 거 보세요. 2017년에 1조 78억 원을 성과급 잔치했습니다. 2019년, 2021년 심지어 2022년에는요. 1조 3천억 원을 성과급 잔치로 베풀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명예퇴직을 받으면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15억씩 받아서 나갔다고요. 15억. 적게 받은 사람이 6, 7억이고요. 좀 받았다 하면 10억이라고요. 10억. 그러니 이게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은행들은 돈잔치했다. 이 말이 결국은요. 화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해버리니까 요즘 금융주 떨어지는 거 보셨죠? 쭉쭉 빠지잖아요.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2020년인가요? 2020년? 아니에요. 2008년? 2007년? 금융위기 오기 전?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티은행까지 한국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할 정도로 동북아 허브는 고소하고요. 오히려 은행이 관치가 돼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고 말입니다. 시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 저는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공정 경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중은행하고 인터넷은행과. 이게 공정 경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게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말입니다. 금융을 통폐합했어요. 그러면서 금융의 위기가 안 오게끔 정부가 통제한다는 의도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시장에 대한 것은요. 너무 과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독점이나 과점 체제가 됐을 때는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과도한 규제는요. 결국 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 정시가 저평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동북아의 금융 허브라고 하는 지금 홍콩의 금융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 금융을 우리가 좀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 자체가 아주 동북아에서는 이제는 싱가포르이 아니라 서울이 금융 허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차제에 저는요. 기왕 이렇게 금융개혁에 칼을 뺐다면 합리적인 금리를 받는 것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처럼 말입니다. 이자 이익보다가 뭐 대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더 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공정한 경쟁 체제가 될 수 있게끔 이게 규제, 은행에 대한 규제들도 많이 풀어주고요. 또한 외국계 은행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저는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에 관여하는 것도 저는 뭐 관치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요.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결국은 금융개혁의 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관여보다는 관치 금융보다는요. 자유 경쟁을 할 수 있게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